아시겠지만도 오상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상현 선생님은 잘 아실 줄 압니다만 글을 참 잘 쓰십니다. 글을 아주 맛깔나는 글을 잘 쓰시는데 제가 저하고 알고 지낸 거는 벌써 한 30년 넘었네. 한 40년 가까이 돼요. 학교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같은 학교에 근무를 했으니까. 그때는 글을 잘 쓰시면 잘 몰랐고, 퇴직 후에 이제 문제를 통해가지고, 또 진호회를 통해가지고 만나서, 글을 많이 이제 내주셨어요. 우리 회지에 14호까지 나왔는데 아마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편씩은 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좀 속된 말로 반했어요. 반해가지고 제발 그걸 모아가지고 단행본을 한번 책을 한번 엮어내라. 이게 좀 나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큰맹입니다. 큰맹. 컴퓨터를 지금 못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육필로 온 거를 써난 걸 누군가가 워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거나 말거나 하여튼 돈이 조금 들더라도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서울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오십니다. 아직까지. 사실 다른 사람 평을 하기가 그렇지만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문지회 중심으로요. 우리 회원들 한 500명 가까이 안 되니까 많은 회원들 가운데 단행본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명도 넘을 거예요. 수필집을 낸 분, 수필집은 한 10번 이상 낸 분도 있습니다. 수필집. 또 자서전 비슷한 그런 책을 또 낸 분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 회원들 가운데는 글재주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상현 선생님만한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분은 눈에 안 띄요. 제가 일일이 다 읽고 하나하나 그렇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도 대충 제 육감적으로 느끼기에는 하여튼 오상현 선생님은 글을 아주 잘 쓰십니다. 이거는 물론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도 타고난 문장이라 할까요? 저런 것들이 이제 다 박자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재는 내 친구 이제 15호 편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잘하면 다음 달 좀 나오거나 합니다. 나오는데 편집위원으로 처음부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쭉 저하고 손을 맞춰서 책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크게 공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상현 선생님 이제 첫 시간은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도자기. 이 도자기 누구 없이 집에 도자기 한거 좀 다 있지 싶은데 도자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실 만한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보고 하나 그냥 보이는 대로 육감적으로 느끼는 대로 몇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도 오늘 아마 오상현 선생님은 이 도자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총의 나라 제목을 들어보시면 아마 감을 잡을 겁니다. 총하면 어떤 나라 생각이 납니까? 총의 나라.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 미국이잖아, 미국. 뭐 그냥 막 집단 총기 사고 나가지고 몇 수십 명씩 죽기도 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총기 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총의 나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관심 있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상희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종원 회장님은 제 1년 선배고 아마 후배라고 좀 쳐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시는 일은 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자기가 못하는 게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좀 기계치거든요. 뭐 그런 거 만지는 거 했다가 그 다음 가면 또 이렇게 그리고 손자가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이제 좀 말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뭐 길치니까 길 못 찾습니다. 또 이감도 뭐냐면 인치입니다. 사람 얼굴 잘 못 알아. 이런 여러 가지 그 무능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고 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책을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눈 있고 뭐 글 배운 사람이 책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뒤적거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조금 미흡하고 그렇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 후기 백자에 대한 이야기 전에 제가 다른 항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 일부였습니다. 바로 강의하겠습니다. 유홍준 박사께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이거는 조선 후기의 성룡화원이라는 화첩이 있었어요. 이 화첩 뒤에 유한준이라는 후기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발문을 써놨는데 그 발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발문의 해석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아는데 일단 알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보게 되면 가치를 보게 된다. 참으로 보게 되면 모으게 된다. 애착에 의해서 자꾸 모으게 된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김영민 박사께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배움의 과정이지 창조의 과정은 아니다. 아는데 그치고 그 상식적인 해설에만 그친다면은 그 가치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없다. 그 새로운 발견을 해야 그 다음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필요는 창조를 낳는다 이렇게 우리 지금 자기라는 건 용기거든요. 47하고 4 이거 알고 공고 제가 이 손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 쓸용자 쓴 용기하고 67이야? 3년
이제 소위 그 우리가 말하는 얼굴용자 쓰는 용기가 있습니다. 공공을 채우면 이거는 무엇을 가능하는 도구입니다. 공공 우리가 그 곡식을 떼는데 말, 돼, 혹한 이거는 같은 그릇이면서만 이건 뭘 담아두는 역할이 아닙니다. 양을 가늠하고 재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은 일종의 도구인습니다. 용구, 도구, 인구. 이걸 쓴 것은 얼굴이 아니고 이것은 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하면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 그 담는 그릇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그 원시 시대에 채취와 실업 그 수레 모든 자연물에 있는 걸 따먹고 또 그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먹을 때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농경 사회가 되고 목축 사회가 되니까 정착이 되고 거기서부터 저장이 필요합니다. 저장하고 나눌 때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그러죠. 그 우리 그 용기 제작 그 토기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흙과 물 가장 그 원초적인 자연이죠. 흙과 물을 섞어서 빚어내고 그걸 햇빛에 말리고 이 세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자연물입니다. 이 자연물에서부터 빚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불로 구워야 돼요. 불로 굽는다는 것, 불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원초적 자연과 인간의 지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원초적인 토기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용기를 제작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과정은 문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명으로 제작된 그릇을 우리 생활에 사용하게 되면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식 문화, 소위 음식 문화, 이복 문화, 주거 문화 이렇게 그 우리 생활이 바로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 용기가 우리 문화 발달의 시초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 용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나누는데 첫째 재료 이제 흙, 두 번째는 굽는 온도에 따라서 분류를, 세 번째는 잿물입니다. 이 잿물 하는 거 옛날에 농촌에서 짚을 때가 그걸 걸러가지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 잿물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유약이라 그래서 그 겉에 바르는 겁니다. 이거 유리같이 맨질맨질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그걸 이제 통상 잿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료하는 겁니다. 알료는 그 도자기의 그 표면에 그림 그리는 색칠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유약과 알료 이런 게 따라서 또 분류가 됩니다. 우리 그 문화에서 최초로 등장한 게 토기. 이 토기는 진흙으로 진흙. 그리고 이 굽는 온도는 사실 책에 보면 다양한 것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토기는 500도 이상, 어떤 것은 700도에서 80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 그 기준이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유약을 입히지 않습니다. 흙으로 굽었기 때문에 그 유약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물기 있는데 습한데 놔두면 허물어지고 또 물이 스며가지고 이런 것이고 그 우리 그다음에 그 나온 것이 독이 독자가 질그릇 독자예요. 보통 이제 질그릇이라고 하는 오지그릇, 옹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깨졌을 때 단면을 보면은 자기와 다릅니다. 자기는 흰색이지만 이게 독 같은 건 깨졌을 때 그 단면을 보면은 붉은색 혹은 뭐 흑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독이는 진흙으로 빚어서 800도 내지 1000도로 굽고 이 대부분이 유약이 발라지지 않았습니다. 입히지 않는 것인데 가끔은 그 뒤에 가서 입힌 것도 있습니다. 그 독이 보면 요새는 단기병에 보면 겉이 맨질맨질하잖아요. 그게 유약을 입힌 거예요. 네, 나중에 그런 것이 됐고 우리 보면 이제 단지, 독, 약탕기, 뚝배기 이런 것들이 대체로 오지그릇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청자입니다. 예, 이 청자는 보통 백토락 하는데 백석토락하고 해요. 돌석자 써서 백석토라고도 하는데 왜 돌석자가 되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말로 돌가루입니다. 그냥 그것이 이제 돌가루가 이 퇴적이 돼 가지고 이제 풀과 같이 된 것도 있고 또 돌을 캐서 그걸 분쇄해 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백토라 하지만 이건 백석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보통 흙은 1000도 이상 가면은 그것이 깨져버립니다. 일그러지고 깨져버립니다. 그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백토고 백석토라. 일본이 이게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부 우리 이 자기에 대한 것 일본이 없었습니다. 유럽 이걸 만든 것이 제작된 것은 중국과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 근데 고려 청자는요 두 가지입니다. 색깔이 송자에서 왔다 하지만 송나라거든요. 그 녹간색이랄까 녹간색. 약간 갈색이 나. 근데 우리 그 고려 청자는요 녹청색. 그리고 이걸 우리가 비색. 또 좀 더 붙여놓은 비치색. 보석의 비치색과 같은. 그래서 이 비색이 중국에 전하셔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색의 청자가 서역에서 발견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확산됐던 것이죠. 예, 이래서 송자에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 고려 청자 비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려 청자에 또 한 가지가 상감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초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표면에 음각으로 팝니다. 파서 뭐 자토락 하는데 그 색깔이 좀 다른 백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 흙을 메워가지고 다시 굽는 겁니다. 그 이제 상감 기법인데요. 이게 그냥 고려 청자. 11월 4월 11월 4월
이 고려 청자 지금 그 나오는 걸 보면 상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그 고려 청자는 그 아시다시피 전정필 씨가 그야말로 전 재산을 해가지고 이걸 구입한 겁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10,000원, 지금 10,000원이 아닙니다. 이와집 한 채 값이 10,000원. 그걸 주고 구입한 거예요. 이래서 그 일본 사람들도 힘을 내고 이래서 다시 탈락하고 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거 있거든 가서 내 팝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고려청입니다. 여기에 원안에 들어있는 것은 학이 전부 상승, 공중으로 비상하는 모습이고 그 사이에 있는 학은 구름 사이에서 전부 하강하는 날아내리는 모습으로. 근데 이것이 예병이에요. 예병. 그 주둥이를 보세요. 아주 좁습니다. 보통 우리 병은요 주둥이가 좁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요 원이 있고 원밖에 있고 하기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제 병요 주둥이가요. 제가 이거 어서 주둥이가 좁습니다. 병은 주둥이가 좁은 것이고 항아리는 주둥이가 그러니까 병은 사실상 저게 이제 그 떠내는 것이 아니고 붓는 거죠. 따르는 것이. 그리고 항아리는 이제 주둥이가 넓기 때문에 국자를 떠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대체로 우리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독특한 거죠. 그럼 왜 매병이냐? 뭐 정확하지 않고 설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저게 매화꽃을 뽑아서 매병이다. 그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저 어깨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매가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매병이라고 해요. 하여튼 두 가지 그 설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청자는 비색과 상감 두 가지 기법에 의해서 아주 독특하고 예술적인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800도 이상 하는데 어떤 데는 1000도에서 1300도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마마다 아마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금첨사기. 우리 고려 청자가 대체로 그 12세기에서 13세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분청사기가 나옵니다. 이 분청사기는 본데 분장회청사기입니다. 분장, 회청.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분청사기라고. 이 분청사기는 보통 그 회색이나 흑회색 패턴입니다. 그 색깔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걸 패토로 해가 빚어가지고는 그 겉에다가 백토를 발랐어요. 다시 백토를 바르고 해서 이건 굽는데 그 화원염이라는 화원염이라는 게 뭐냐 참 어려운 말인데 이제 보통 수출 굽을 때 생각합니다. 수출 굽을 때 한창 불을 떼 가지고 계속 타버리면 수치 안 됩니다.
불 꺼버리죠. 꺼버리고 모래로 묻어버리면은 수치됩니다. 그게 바로 환원염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구울 때에 그 한창 불을 떼 가지고 온도를 높였다가 그 다음에는 막아버립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해버립니다. 차단해버리면 그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죠. 처음처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숯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환원염입니다. 이 환원염에 의해서 구워집니다. 이것이 좀 독특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분청사기가 있는데 분청사기의 그 문이 좀 그 산화철이 좀 섞여가 좀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그 표면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주 개성적인 그런 것이고, 또 하나 무늬의 특징은요, 인화무늬. 도장 같은 것을 가지고 찍습니다. 처음에 그 빚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얘는 인화무늬 특징이 있어요. 이래서 이게 그 청자를 띄어서 그다음 그 백자가 나올 때까지 말하자면 15, 16세기까지 이게 이제 성행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좀 지저분하고 뭐 청자처럼 고상한 것도 없고 백자처럼 이거 뭐 깨끗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나 그 만드는 사람의 독창성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이 그다음 창조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새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분청사기가 지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속이 백자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백토 혹은 백석토로 해서 있는데, 이게 모두 1300도에서 1500도로 굉장히 고온입니다. 근데 다른 진흙 가지고 이게 빚어가지고는 원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찌그러져 버린다든지 터져 버린다든지. 이래서 백석토만이 그 고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없었던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백토로 빚어가 유약을 발라가지고 익힌 뒤에 이제 고온으로 구워내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 그 17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조선시대의 시의 부분을 전누리로 나눌 때 인진왜란을 경계로 많이 합니다. 문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인진왜란이 1592년에 와서 1599년에 끝났는데 1600년, 그러니까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후기가 됩니다. 후기에 대한 그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우리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 송자 가지고, 송자도 우리 백자 보고 좀 놀란 게 많습니다. 이 백자는 그 왕실용입니다. 그러니까 관료라. 그 관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정부 기관의 사원원, 그 사원원에서 그 관리들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 궁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최고의 화가들, 최고의 그 도공들이 동문제. 그 이제 그 몇 군데 있는데 그 군원이라고. 저 남쪽에 이제 강진거기가 옛날에 군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뭔데 경기도에 그 겁니다. 그리고 분원이 있고, 이래서 그 분원에서 도공들이 만들었는데, 이 도공이란 거 그때 사기장이다.
사기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과 화가들이 동원돼요. 근데 자기 도자기 중에도 이 백자는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어요. 유교적 이념이라는 것은 선비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뭐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해요. 백자가 고려청자하고 비교해 보시죠. 고려청자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의 유교적 영향이고 선비들의 그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자의 그 종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 순백자라는 순백자. 그 순백자는 무늬, 그림이나 무늬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 항아리를 생각하시면 그 달 항아리가 일률적으로 흰색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게 이제 설백색, 눈처럼 순수하게 하얀색이 있고 청백색, 약간 푸른기가 도는 흰색이 있고 또 하나는 유백색, 우유 빛깔의 나는 그 백색이 있고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회백색 하는 게 이게 이제 회청색. 그 회청색은 그 회백색 아주 회색 계통의 아주 연한 그런 것이죠. 이런 미세한 색깔이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이러한 색깔의 차이를 어떻게 나타내나 지금 우리 학자들도 그걸 다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났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라는 것은 본대 코발트 그거는 이제 중동지방이었습니다. 중동지방에 나는 이 코발트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걸 정제를 해가지고 푸른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푸를 청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 청화백자의 그 아료는 회회청이라고 하는데 회획하는 것 돌아올 회자 두 번 쓰는 이것은 옛날에 아라비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획하는 건 전부 중동지방의 이슬람 대통 거기에서 상당히 문명이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중국으로 와서 정제를 해서 아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래서 이 청화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청화백자가 비싸기 때문에 뭐 영조 때도 숙종 때도 그랬고 그 사치스러운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조 때는 구태 뭐 별 필요도 없는 그걸 만드는데 그렇게 비싼 아료를 사고하는 그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이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철화. 요건 산화철입니다. 소위 녹이지. 이 산화철을 정제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산화철은 대체로 붉은 색깔입니다. 자색, 붉은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삭하는 것입니다. 이 진사는 산화동입니다. 구리가 왜 녹이 끼면 파란 녹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철화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는데 이 철화의 갈색이나 약간 붉은 색깔 혹은 이제 흑갈색 이런 색깔을 이용을 하니까 색깔이 다양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사강 이 산화동이 자주색이고 아주 자주 색깔 개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까지 우리가 고안을 해낸 겁니다. 이거하고 그 청화하고 이렇게 이 조화가 돼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 납니다. 그 하나 더 기억납니다. 어느 거? 아, 보고요. 아, 예, 이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 밑에 요게 자주 색깔입니다. 고우에 있는 거는 사실 그 푸른 색깔인데 조금 사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잎은 이게 그 청화입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그리게 됐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민족이 상당히 창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중국에는 없습니다. 우리 백자의 이것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용은 형태를 결정하며 형태는 편의를 추구합니다. 그 실용은 그 사용하기에 적당하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쓰기가 편리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다음 창조의 이제 바탕이 되는 정신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이거는 주둥이가 작지요. 그리고 이것은 따를 때 한 손으로 듭니다. 술 같은 거. 이 대체로 병은 다 액체 용기입니다. 꿀, 술, 간장, 물 이런 것들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한 손으로 쥐고 따르는 것이고 항아리는 한 손으로 쥘 수가 없습니다. BS만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손으로 들고 또 국자로 떠내는 것이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둥이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병과 항아리가 좀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의 그 자기의 특징이 그 보통 선음이라 한국어 미는 선음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일본 사람입니다. 야나기. 우리 그 이름으로는 유정열입니다. 이 사람 참 일본이 별로 칭찬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한국에 와서 광화문을 흘려질 때 광화문을 본데 일본 총독에서 헐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극히 반대한 것이 이 야나기입니다. 야나기는 일본의 민속박물관을 운영한 박물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일본에 저항을 해서 극구 저항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분만이 아니겠지만 이분의 그 힘이 대단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이 헐어버리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그 옮겼던 거 지금 제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야나기 이 사람이 우리의 그 도자기나 이런 미술품에 대해서 굉장한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이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분에게 우리가 그 어느 대통령일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자 훈장을 줬습니다. 참 보기 드문 일이지. 그 이분이 그 미술 특징을 했는데 우리 공예품의 그 특징이 선음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분 해내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은 형태입니다. 형태이고 이 형태는 중국은 옛날부터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장식적입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장식적인 것은 내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저쪽 갖다 놓고 바라보는 감상법. 그 다음에 일본은요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저 색채도 보면 다양하고 현란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쁘니까 막 가지고 주무르고 싶고 뭐 내가 사용하고 싶고 곁에 놔두고 싶고 이런 겁니다. 아주 매혹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요 선은 화려한 색채도 기교적인 어떤 뭐 형태나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은 뭐냐면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스러움의 미는 가까이 두고 사랑하고 어루만지고 이래 가까이 둘 수 있는 친숙한 것이라. 이래서 이게 이제 그 선의 미는 자연스러움인데 이것은 자연에서 왔다고. 네. 그래서 이 자연의 이해는 이 중에서 선을 차용을 했는데 저 스페인의 가우디가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성당 지금도 짓고 있는데 이 위대한 그 건축가가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오직 곡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건축이 하나도 이 우리 빌딩처럼 직선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이분이 했는 말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차용을 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고래청자 내벽 있죠. 우리 항아리라든가 이런 건 선이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하얀 곡선입니다. 저 병은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상승하는 곡선입니다. 비상하는 곡선. 그리고 우리 그 발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좌우로 팽창하는 곡선. 이와 같이 선을 그 외에도 이 야나기 씨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한국의 그 옷소매 있죠. 옷소매가 직선이 아닙니다. 살짝 그렇게 둥글게 돼 있고 또 버선코 있죠. 버선코가 살짝 굽어가지고 된 그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그 곡선의 미를 좀 학문적인 체계화하는 것이 이 그러면 자연의 미라는 것이 뭐냐? 예, 그 자연의 미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인공적인 기교나 특별한 그 재주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서양에는 본데 그 실용과 예술이 분리되십니다. 예술가가 따로 있고 실용으로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원론적인 것이 서양의 그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도공이 예술가에 대한 그런 게 아닙니다.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는 이론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서양과 차이가 있다고. 그 시간이 별로 없는 것에서 조금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달항아리인데 달항아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자연스러운 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달항아리는요 한국의 미를 대표한다. 그래서
시진핑, 미국의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또 그 유명한 도예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갖다 바친 달항아리. 달항아리를 우리는 왜 교육하고 엘리자베스 여왕 왔을 때도 있죠. 그 달항아리 버나드 리치라는 사람은요 1936년도가 그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달항아리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걸 안고 가면서 나는 행복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차 대전이 나왔을 때는요 그 달항아리를 저 시외의 친구 집에 가져갔습니다. 다른 건 다 두고. 그래서 그것을 아침마다 바라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 버나드리치, 영국의 유명한 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항아리 세계적으로 이제 좀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자연스러운 미는 흔히 그 우리 동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래서 도법 자연, 진정한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리고 이제 노자의 그 무의자연, 무익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은 그대로 둬야 되지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가미하고 이래저래 개발하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의자연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손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그 자연스러움이 우리가 달항아리예요. 그 달항아리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 색채가 있습니까? 특별한 무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색깔은 아주 단순한 흰색이죠. 거기에 뭐 무슨 그렸습니까? 또 기계를 벌써 어떤 형태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무덤덤하고 참 싱거운 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졌나? 그런 것이 위대하다. 아무 색채도 없고 무늬도 없고 기교를 부리는 흔적도 없고 그 무덤덤한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고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게 달항아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다 한다. 그냥 뭐 단지 같은 허연 거 갖다 놓고 저게 뭐가 저래 위대하나. 거기서 위대한 발견된 게 우리가 처음 발견한 게 서양. 저렇게 그림도 없고 색채도 없고 모양도 아주 단순한 저기서 우리가 이 마음의 평화와 너그러움과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게 저보다 더 위대한 예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달항아리는 굉장히 저평가돼요. 그 미국 미술관에서 그 했는데 2차를 했는데 기껏해야 2억 3억 하는 게 요새는 14억 21억 자꾸 올라가요. 근데 중국의 그 원나라 때 있던 그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려 314억을 그보다도 못하지 않는 우리 달항아리는 기껏해야 21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달항아리는 새로 발전해야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을 하다 볼 주제는 없습니다. 변증법적 통일성입니다. 달항아리를 빈 듯이 차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안에는 가득 차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 또 비 있는 느낌. 무거운 듯하면서도 가볍습니다. 그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환기 씨의 그림입니다. 이 항아리를 띄워놓고 매화를 그렸습니다. 그림 이 달 항아리가 공중에 떠는 겁니다. 지상에 놓으면 참 더할 수 없이 안정감이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 빈 것과 찬 것, 정적인 것. 땅에 놓으면 정적이고 공중에 떠는 동적이고 정과 동, 이 서로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과 반이 통일성을 이루어서 합의되는 것. 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로 조화돼서 이상적인 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달 항아리는 변증법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대립적이고 그 상대적인 것이 모여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달 항아리가 뭐 무겁고 가볍다, 차고 비다 이래서 서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치가 되고 이것 또한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화하게 항아리를 막내들이처럼 어렵고 하고 더없이 안정감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심어 경기입니다. 무심. 달 항아리를 보면은 그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참 우리가 보름달을 쳐다보면 무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표정, 감정도 없고 이 달 항아리가 바로 무심의 경지입니다. 이 무심의 경지가 바로 우리 도에 있어서 자기를 비운. 그래서 우리 달 항아리는 무심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쉬었다. 요사에 보면 신문에 이 달 항아리를 재현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86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재현과 복원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지향이라는 조합가를 소개합니다. 유지향이라는 이 여자분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도예갑니다. 특히 자개의 본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돌가루 그러니까 백석도 하고 수직합니까? 피부식합니까? 그거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가볍고 그렇다고 해서 돌가루가 있기 때문에 재질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도 안 듭니다. 그래서 자개를 거기다 입혔습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이 연출을 어떻게 했느냐? 위에 조명을 해가 달빛을 비춥니다. 그럼 달 항아리 밑에 둥근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에 자개가 반영이 돼서 별빛처럼 반짝입니다. 또 하나 연출은
연출도 예술이다. 바닷가에 이 달 항아리를 놨습니다. 그러면 달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항아리에 있는 그것이 물에 비쳐가지고 별빛처럼 반짝여요. 이 기막힌 연출을 해서 미국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연출도 예술이다. 이게 이 유지향 씨가 새로운 길을 가지고 이거는 단순한 복원이나 그런 게 아니죠. 또 하나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움 미술관에서 리움 하는 유명한 미술관에서 군자지향 하는 우리 백자 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백자 전시회에서 80몇 점 가운데서 30몇 점이 36점이 일본에서 가져온 겁니다. 비교온 겁니다. 우리 동항아리인데 그 중에 항아리 하나가 중국어 대상이 됐어요. 일본 사찰에서 우리 달 항아리를 보물처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놈이 자꾸 눈독을 들였던 겁니다. 이놈이 한 번은 훔쳐가지고 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두 뒤를 쫓았습니다. 저놈 잡아라 하고 뒤쫓는데 이놈이 가다가 보니까 아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그만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300 몇십 조각으로 박살이 났는데 이 어전에서 그걸 다 쓸어 모아가지고 오사카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기증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해서 복원해냈습니다. 그 복원해냈는데 보는 사람들이 그 복원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복원을 해요. 이 기술을 보고 정말 탐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약간 금도 있는 것 같으네 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00 몇 조각을 다 붙여가지고 복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깜짝 놀랐다. 복원 기술이 그만큼 인물이 발달했다. 네,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야기가요. 예술이 된 게 뭐냐면 시간 관계로 복원은 몇 가지 축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도자기 무역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를 차렸는데 이 동인도 회사가 명나라에서 300만 점 이상의 그 청화 백자를 수입했거든요. 그때 유럽엔 그릇이 뭐냐? 쇠 그릇입니다. 근데 이게 유럽 사람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뭐냐? 이 동인도 회사 그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에 배를 납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만 점의 청화 백자가 실렸어요. 납치해가 가서 이것을 경매에 붙였어요. 근데 그게 막 벌떼처럼 해가지고 금방 다 나갔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들 집에는요, 청화 백자가 기방에 전시해놓고 자기 과시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명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도자기를 금지해버렸어요. 수출 금지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본이 우리 도금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도조 2~3평 아리따 자기 그 심수관 그게 있는데 이 아리따 자기의 2~3평이 인진멸한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그 번주에 그 하녀와 결혼을 시키고 무사의 자격을 줬습니다. 사무라이 자격. 사무라이가 그게 무지막지한 게 아니고 그때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우리나라 지금 선비입니다. 그 자격을 주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더라고 그 사람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로 팔려나갑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일본도 그때 백토가 없었거든요. 2, 3층 그래서 그 아리따 그 상정에는 그 도조 2, 3평이라는 거대한 비가 써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에는 2, 3평과 그 번주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끝난 뒤에 우리가 그 일본에 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절단이 가고 오고 했는데 쇠환을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다 끌어오게 하라. 그런데 그 얼마나 복잡해가지고 훨씬 모릅니다. 10만, 8만, 3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쇠환대가 돌아온 사람이 5,600명. 그 나머지는 안 왔어요. 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기장 이렇게 아주 천시했거든요. 우리 실록에 거기 나왔습니다. 39명이 조선 후기에 굶어 죽었습니다. 왜? 자꾸 차단을 하고 못 만들게 하니까 39명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갔을 때는 그야말로 뭐 양반 대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공이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들어갔어요. 왜 다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 올라온 게 아니고 지 조카, 지 동생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도공을 천시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우리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그만큼 대우를 받고 그 뒤에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고유의 도자기가 일본에 없습니다. 전부 일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망한 뒤에 한 200년 동안 일본은 유럽의 도자기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그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몰랐다. 네덜란드는 우리와 무역을 하려고 그 동인도 회사 그게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관장이 그 요새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쪽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고된 문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이 가로막고 조선은 가난하면서도 무역을 안 하려고 한다. 외국 사람을 두려워한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코레아라는 그 엄청난 크기 그 상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와 직접 도자기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일본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는 그때 일본이 최고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참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도자기가 그 뒤에 국제적으로 휩쓸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예석합니다. 잠깐 쉬어도